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친한 척 가기 리사 언니예요. 오늘은 어쩌면 정말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시고 계실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넷플릭스 쇼로도 좀 조금 길게 중편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센세이션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너무 흥미를 느껴서 리서치도 하고 좀 더 내용을 애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 근황까지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도 들리고 그리고 모르는 얘기들도 첨가되어 있으니까 아마 더 흥미롭게 오늘 사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셨던 분들도 저만큼 아마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꿈도 많고 미래도 밝았던 21살의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한 첫사랑이자 끝사랑일 것 같은 사람이 코넬 의대생이야. 그리고 하버드 법대생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은 어떤 미래가 막 그려질까요? 그쵸. 삐까번쩍한 미래가 꿈꿔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놈의 시끼가 아주 치밀하게 바람을 펴왔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사랑이 파고까지 가게 된 이 스토리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사랑과 결혼이 한순간에 파사사사 갈기갈기 찢어진 치정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1947년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난 베티 앤은 아주 예쁜 숙녀로 성장해요. 학교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많은 아이였죠. 그녀의 집안은 카톨릭계로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쫓아다니던 남자애들이 집에 전화만 와도 엄마 아빠한테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집에까지 전화가 오냐고 꾸지람을 들을 정도였죠. 뭔가 늘 목 끝까지 버튼업을 하고 목폴라 이렇게 긴 팔 이런 것만 입고 긴 치마만 입는 그런 여성상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후 여자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마쳤는데요. 베티는 교사가 되려고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결혼만이 여자의 성공이고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주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녀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댄 브로더릭이라는 사람인데 베티보다 3살이 많았고요. 이 사람 또한 엄격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나한테 퍼펙트한 매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1944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이 댄 브로더릭이라는 남자는 노틀담 대학교 졸업 후에 코넬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이 베티를 근처 바에서 보고 첫눈에 완전 뿅 하고 반한 거예요. 이 남자도 목표가 이제 이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대학은 마치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미루고 미뤄서 결국 결혼을 해요. Photographs taken on their wedding day in April of 1969 show a 21-year-old bride of striking beauty. 근데 댄은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었고요. 원하는 건 다 손에 넣어야 하는 야망이 넘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베티는 이렇게 댄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화될 때 결혼이든 뭐든 하고 싶었는데 끊임없이 댄이 구애를 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티의 나이가 고작 21살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겨요. Betty worked day and night as a teacher to help pay the bills and put Dan through Cornell Medical School and Harvard Law School. 당시 댄은 의대에 다니고 있던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베티는 아이도 생겼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도 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바쁜 의대생 댄을 대신해서 육아도 도맡아 했고요. 베티는 조금만 내가 희생하면 곧 남편이 의사가 될 거고 그럼 우리 고생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생계를 도맡았어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뭔가 약속이 있으니까요. 남편은 학교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베티가 엄청난 내조를 했어요. 그런데 돌연 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의대랑 나는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더니 자기는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사실 나 몰래 하버드 법학과에 지원을 했거든. 근데 붙었다고 메일이 왔어.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멘붕이죠.
뭐 좋기도 하고 축하할 일인 건 맞지만 다시 뒷바라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학자금도 필요할 거고 애는 한 명이 더 생겼거든요. 총 두 아이를 도맡아 키워야 되는 거죠. 걔는 열심히 설득합니다. 꿈을 높게 갖고 상상하자고.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이 댄의 모토예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베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성격이 뭔가 말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성격이 아니에요. 너무 완벽주의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요. 이제 하버드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스턴은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에 이 파이프도 동파가 돼요. 동파되고 애들 목욕도 못 시키고. 근데 돈도 없어요. 아빠는 늘 집에 없고. 외롭지만 강하게 그렇게 가정을 지켜냅니다. 베티가. 그녀는 늘 밝고 강인했어요. 기다림 끝엔 결국엔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와중에 그녀는 셋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독실한 보수 카톨릭 신자들은 피임을 하지 않아요. 피임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거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대 때 괌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 괌은 이렇게 카톨릭이 많거든요. 카톨릭 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학교에 고등학교 이런 거에 이렇게 애를 잠깐 봐주는 육아 타가 시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카톨릭이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런 주나 도시나 이런 데서는 피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친구, 어린애들이 남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애가 생기면 그걸 또 지우지 못하고 걔를 낳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고등학교에 이제 애를 봐주는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긴 한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카톨릭 신자들이 애가 많은 편이에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임신은 이제 9개월이잖아요. 근데 그 임신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결코 쉬울 수가 없죠. 특히 베티는 입덧이랑 정맥류 문제로 임신을 특히 힘들어 했습니다. 임신 힘들어요. 다 각자 모든 여성분마다 다른 힘듦이 있는데 이제 베티는 정맥류도 이게 저도 주변 사람이 정맥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봤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온 아이다 보니 또 긍정적으로 그 시간을 보냈죠. 이때 댄은 법대에서 학생회장도 해요. 베티는 학생회장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댄은 완전 완강했어요. 있는 집 애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뛰어나려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베티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학생회장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지해 줍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신 후기에 베티는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서 애를 보며 저녁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피가 새어나와요. 남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바로 그냥 911에 합니다. 그게 빠르다는 걸 본인도 알 거죠. 남편보다. 바로 병원에 실려가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는 이미 뱃속에서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베티는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요. 살자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시기가 베티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돈이 너무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푸드 스탬프까지 받아서 생활할 정도였어요. 이 푸드 스탬프는 보통 홈리스들이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레스토랑 줄 서서 스탬프 하고 이렇게 밥을 받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보통의 상식은 남자도 생활 정선에 나갈 법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댄이 해냅니다. 댄은 샌디에고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 중 하나인 그레이 캐리 에임스 앤 프라이라는 로펌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합니다. 점점 삶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인 1978년에 댄은 자리를 옮겨서 자신만의 의료 과실 전문 소송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하고 아주 크게 성공해요. 근데 이때 또 인테리어 디자인도 베티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큰 로펌을 떠나는 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티가 항상 댄을 옆에서 치어업 해주고 힘을 줬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 사업체를 꾸려 나가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투자 자본이.
근데 베티가 괜찮다고, 더 써도 된다고, 꿈을 꺾지 말라고, 네가 결국 해낼 걸 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지지를 해줍니다. Finally, their years of struggling paid off. Betty and Dan had the perfect life. Four beautiful children. 근데 또 입덧이 또 시작이 됩니다. 베티는 이제야 사람답게 남편 일도 좀 도와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정맥류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순산은 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애까지 순산을 합니다. 베티는 남편에게 피임 수술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게 카톨릭 신자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라도 본인이라도 수술을 받아도 되겠냐고. 이게 사실 피임 수술은, 남자 피임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데 여자 피임 수술은 수술 시간도 비교적 길고 아프고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이걸 또 베티가 합니다. 어찌됐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갔나 싶기도 하고 베티와 댄 가족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어요. 베티도 조심스레 비싼 것들을 사보기도 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 댄은 또 애를 낳고 싶은 거예요. 댄이 9남매 집안에서 자랐어요. 베티는 6남매 중에 둘째였고요. 둘 다 뭐 넷은 너무 적은가, 우리 이제 돈도 많아졌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베티는 또 이렇게 어렵게 한 피임 수술을 복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수술들이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건지 애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베티는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댄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죠. 또 여기서 조금 열받는 게 이때쯤 댄이 베티한테 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카드를 몰수시 쓰냐, 하나하나 카드 내역을 다 감시를 해요. 읽으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애들 옷까지, 신발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비싸냐, 네 옷은 또 왜 이런 걸 사 입냐, 너 진짜 이상해졌다, 초심이 잃었다 막 이러면서. 아니, 본인은 사무실 지을 때 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자기 돈 못 벌 때 여자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썼는데 이제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럼 진짜 수고했다 하면서 다이아라도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댄이 바람이 났던 거죠.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거죠. 베티는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댄은 완강히 절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절대 바람 같은 일은 없고 네가 이상한 거고 네가 과대망상하는 거라고. Totally denied it and said I was imagining things and I was crazy and that Linda was a sweet, innocent young girl and there was absolutely nothing going on. Never was. And oh, and by the way, your fat, old, boring, ugly, and stupid just started coming on the scene then. He was unhappy with everything in his life. 이렇게 의심을 했다 말았다 할 때도 댄과 베티의 사이는 비교적 좋았어요. 부부 관계도 꾸준히 있었고요. 그래서 베티는 댄은 어차피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니 가정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바람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상간녀는 베티의 20대와 많이 닮아있는 여자였습니다. 금발의 20대 후반 미녀였죠. 꿈도 많고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그에 비해 베티는 뚱뚱해진 40대 아줌마였어요. 심지어 댄이 베티한테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는 발언까지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상간녀 이름은 린다예요. 린다가 원래는 건물 프론트에서 일했었는데 미모에 반한 댄은 그녀를 자기 어시스턴트로 고용을 한 거예요. 린다는 대학도 졸업도 안 했고 법에 관해서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댄은 아주 친절하게 다 직접 지도해 줍니다. 당시 댄은 39살이었고 린다는 22살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여름 밤의 꿈처럼 바람피다 접었으면 어땠을까요? 린다가 결혼을 원하기 시작해요. 댄은 나름 베티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댄이 큰 결심을 합니다. 린다와 영혼을 약속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변 가정법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얻어요.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숙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댄은 변호사 지인의 조언으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가버려요. 애들, 와이프 다 내팽겨치고.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재산세에서는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났는지가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댄은 서류상 사실상 별거 시작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러 집을 떠난 거예요. 정말 너무 못됐죠. 평생을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왕 이혼할 거면 정당하게 재산 분배해주고 떠나면 되지. 그걸 또 아주 최선을 다해 은폐를 해요. 댄은 모든 부를 본인이 축적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베티가 5번의 임신, 그리고 1명의 아이는 천국으로 보냈고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 희생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걸 베티가 도맡아 하지 않았으면은 너는 돈을 벌 수 있었겠냐고. 정말 열받아. 저도 이 부분에서 진짜 열받았는데 베티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녀는 매일매일 댄의 집에 전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댄도 이제 열이 받아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베티가 음성 사서함에 저주를 붓기 시작해요. 진짜 쌍욕하면서. 이걸로 진짜 매일매일 해요. 지옥, 아마 댄은 이게 지옥이었을 것 같긴 해요. 이걸로 심지어 베티가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합니다. 계속 욕해요. 근데 그러면 린다는 더 열받아서 막 음성사서함 안내 메시지를 자기가 간드러지게 녹음하고 막 그래요. 완전 개싸움이에요. 베티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출석하라고 하는 재판도 다 빠지고요. 결국 댄은 자신에게 돌아올 거다. 이런 헛된 망상까지 가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혼 절차가 점점 베티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였죠. 집도 뺏겨요, 결국. 한 번씩 간간히 만나는 아이들에게선 원래 살던 집에 린다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베티는 재산, 양육권, 집 모든 문제에서 점점 불리한 상황에 처합니다. 본인이 통제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끼리도 이렇게 와이프끼리 친구고 남편끼리도 이렇게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자에 붙는 거죠. 약자를 떠나고 친구들이. 그러다가 점입가경으로 베티는 댄과 린다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베티는 점진적으로 이상하게 돼요. 정신이 조금씩 이상해지다가 계속 이상해져요. 1989년 댄과 린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티는 전 남편의 집을 침범합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댄과 린다를 총으로 탕탕 살해합니다. 베티는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먼저 막내딸 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아빠를 쐈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탄환이 떨어졌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헬렌한테도 전화를 해서 나 댄을 쐈어. 5번 쐈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티는 몇 명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범행을 고백한 후 자수했어요. 그 다음 해인 1990년 첫 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단들이 만장일치를 내리지 못해 무효로 끝이 납니다. 이게 계획적 살인이냐 충동적 살인이냐를 가리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은 1991년에 있었고요. 2급 살인, 즉 충동적 살인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거기에 각 건당 15년 그리고 총기 사용 가중형량 2년이 추가돼서 최소 32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즉 가석방 신청 자격은 2010년부터 가능했고요. 2010년, 2017년, 2020년 가석방 심사에서 모두 다 기각됩니다. 이유는 베티가 아직까지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그녀는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인 체노에서 숙담 중이며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3년이 될 거라고 하네요. 베티의 자녀 4명 중에 딸 리 브로더릭이랑 막내 레트는 엄마의 가석방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그때 충동적으로 그런 거지. 너무 나쁜 사람 아니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낳은 애들 손주들이랑 같이 보내게 해달라고 이런 말이죠.
반대로 킴 브로더릭이랑 아들 데니엘은 엄마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큰 거죠. 치정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장면들이 꼭 여럿이 있어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아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베티가 일을 꾸준히 했었으면 어땠을까부터 시작해서 베티가 댄의 개인 사무실 개업을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또는 댄이 처음부터 바람을 인정하고 베티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처음부터 줬으면 어땠을까, 또는 댄이 이혼 과정에서 베티를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1980년대 그 시대의 베티의 삶은 근데 또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렇다 한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 특히 자식들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댓글로 베티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올게요. 바이! 그러다가